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일화가 있는데 제가 유치원 때 유치원에서 버스를 그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버스를 다른 애들은 조그맣게 그리는데 저는 칠판 가득히 그리고 이게 칠판이 너무 작아서 버스를 다 완성시킬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어른들이 막 웃으시면서 쟤는 좀 그림을 나중에 잘 그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언니는 의대였었어요. 의대를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언니가 아프다 보니까 다 소용없구나. 그렇게 공부를 잘해도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자기가 좋아하는 걸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니? 불문과 가고 싶지 않고 미대 가고 싶다. 일단은 고등학교부터 서울예고를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흔쾌히 허락을 받아서 제가 배우러 간 데가 이두식 선생님 화실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두식 선생님은 이제 그 교수법이 칭찬이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너무 못 그렸는데 무조건 잘 그린다고 하면서 너무 칭찬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올해로 25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칭찬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느 학교도 판화가 없고요. 판화가라고 분리된 거는 뭐 정말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한 20년 정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당연히 서양학과에서는 판화를 가르쳤죠. 커리큘럼 중에 일부였었죠. 판화는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되게 재미있게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 과목이었었는데,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됐을 때, 일본은 우키요에라는 장르가 굉장히 유명하고 또 판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많이 권유를 하셨고, 특히 뭐 제 은사님이신 김영대 교수님이시라든지 뭐 서울대 윤명로 교수님 다들 이렇게 판화를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일본 가서는 어디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무슨 판을 해야 되고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동경예술대학도 있고 이제 그 탐험미술대학도 있는데 동경예술대학에는 석판화의 교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탐험미술대학에는 이제 석판화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오카자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판화가이시고 이제 그분 때문에 이제 거기를 가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우연히 후카자 후미오라는 또 이제 그 판화가 목판화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선생님한테 정말 철저하게 도제 교육을 한 반년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판을 찍으려면 이제 바렌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그 바렌 속에는 그 면실이 이렇게 꼬아서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꼬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칼을 숫돌에다가 이렇게 가는 거 무릎 탁 꿇고 앉혀서 숫돌을 갈고 이제 그 정신 수양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목판을 파게 되는데, 그것 또한 또 좀 저한테는 힘든 일이었었어요. 저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판화를 하라고 하니 판화를 뭐 시작은 했지만 그래도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석판을 선택하게 됐고, 석판은 완전히 그림 그리는 거하고 똑같지만 어떤 이제 화학 작용을 통해서 중간에 재판이라는 과정에 이제 내가 그린 부분에 잉크가 묻고 안 그린 부분에는 이제 잉크가 안 묻는 이제 그런 화학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판인데, 그거 찍으면은 완전히 그림 그리는 거, 드로잉 한 거하고 뭐 다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매료가 됐죠. 근데 그때 이제 1세대 하면은 뭐
윤명로 선생님, 뭐 김영대 선생님,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은 대학원에서 판화를 하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판화 부흥 운동처럼 해서 막 판화가 붐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으신 장화진 교수님이라든지 한운성 선생님이라든지 돌아가신 하동철 선생님 같은 분들은 유학을 통해서 판화를 이제 전공을 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쫙 포진되면서 성신여대 판화 전공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선생님을 쫓아다니는 학생들도 되게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크게 그게 확장이 됐었던 것 같아요. 유학파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판화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간접성.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찍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전되는 그런 이미지를 얻는데, 찍히는 거에 따라서 조금 그리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한 장이 아니라 이제 복수로 많이 여러 장을 찍을 수 있는 장점. 그리고 그러니까 간접성, 그 다음에 이제 복수성, 그 다음에 평면성. 이제 판화는 좀 기계를 통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납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계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좀 페인팅하는 거고 틀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외적 요건이 기계라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여러 명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도 찍고 저 사람 것도 찍고 다 찍지만 어떤 협업의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판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맨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화를 하는 사람들은 대학원을 가도 각자 공간이 있어요. 교수님 만날 때든지 아니면 자기네가 여가 시간을 할 때는 모이지만 보통 각자 하는데, 판화는 기계를 공유해야 되고 뭐 재료도 공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법에 대해서 뭐 의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뽁짝뽁짝 하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안 가요. 집에도 안 가고 거기 붙어가지고, 그리고 또 잘못 나오면 막 눈물 흘리고 이게 실패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석판 같은 경우에는 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농도가 잘못되면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100%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렸던 이미지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황당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뭐가 잘못됐니, 뭐가 약품을 어떻게 썼니 하면서 서로 이제 배워가면서,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스터디 그룹도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홍대 교수님 한 분, 뭐 저기 추계대 교수님 한 분, 뭐 친구들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프랑스에서 배운 사람, 일본에서 배운 사람, 미국에서 배운 사람, 한국에서 이렇게 한 사람 다 모여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개발하고 발견하고 한 것들을 주머니 푸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연한 기법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해먹이라고 하는데 동양화에서 쓰는 먹하고 비슷한데 거기에 기름기가 있거든요. 근데 기름기가 들어있는 먹을 갈아가지고 이제 석판에다 그려요. 그리는데 이제 그날의 습도, 온도에 따라서 그게 마르면서 이렇게 선이 막 가요. 선이 막 가는데 그 선을 말하자면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우연히 생기는 선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토나 가루를 석유나 신나 같은데 아니면 알코올 같은데 또 우리가 뭐 청소할 때 쓰는 윈덱스 같은데 풀어가지고 샥 뿌리면 그러면 그게 막 이상한 무늬가 생기면서 이제 정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걔는 날아가잖아요. 알코올 같은 거.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훼손되니까 그거를 불에 약간 굽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화이트 가솔린 같은 걸로 해서 정착을 시키는데 그때 막 날아가기도 하고 옅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좀 변화가 많이 있거든요. 섬세하죠. 그리니까. 그리고 그 위에 또 동판처럼 파도 돼요. 망치면 또 그걸 파요. 파면은 또 스크래치한 작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계획성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목판이나 동판 같은 게 저는 안 맞아요. 그래서 좀 우연적인 효과 나오는 게 재밌어서. 그러니까 이제 모노타입이라는 거는 판이 이렇게 견고한 게 아니고요. 뭐 목판, 동판, 석판은 에디션을 여러 장 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판이 되게 견고하거든요. 그래서 에디션을 많이 낼 수 있는데 모노프린트는 말 그대로 한 번밖에는 그거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연적인 방법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판에 잉킹을 막 하고 거기다 석유를 칙 뿌린다거나 아니면 피그먼트 가루를 촥 뿌려서 프레스를 탁 통과를 하면 이쪽 판이라고 할 수 없는 판에 있었던 물감이 이제 종이에 이렇게 그 붙으면서 좀 우연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완전 입체는 아니고 살짝 부조 형태의 입체인데 판을 이제 금속판 같은 거, 알루미늄 판 같은 거에다가 잉킹을 한 거를 걔를 오려요. 오려가지고 판을 종이에다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해서 판과 판화를 결합시켜 버리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 이제 판이라고 하면은 이제 베니아 판 나무 같은 거는 이게 나무 결이 있잖아요. 근데 잉킹을 하면은 이제 그 결이 좀 그 딱딱하고 연한 부분에 따라서 물감이 이제 묻는 게 좀 다르면서 결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결을 이렇게 찍기도 하고 그 나무를 또 잘라서 판을 했던 나무를 거기 붙이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가볍기는 하지만 그래도 되게 그 답답하거나 아주 전통적인 판화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흥미진진하고 무엇보다 할 수 있는 거는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완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던 중에 이제 토탈 미술관 관장님을 통해서 그 제미나이 공방이라고 이제 서부에 있는 그 유명한 판화 공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부에는 켄 타일러라는 분이 만든 타일러 공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양쪽을 다 제가 다녀봤는데 이제 저의 어떤 자격이라고 할까? 그 자격으로는 거기 도저히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방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작업을 하시는 작가들은 뭐, 데이비드 호크니, 뭐, 로젠 키스트, 그 다음에 엘스워스 켈리, 뭐, 그렇게 유명하신 그런 아티스트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방이었었는데, 이제 거기를 견학을 하면서 그 제미나이 공방에 있는 그 제 친구가 된 분의 남편이 이제 미국 분인데 그분이 그분하고도 집에 그분이 이제 출근은 제미나이 공방으로 하지만 이제 집에 오면은 또 자기 작업실이 있으니까 뭐 거기서 좀 그런 테크닉을 좀 배워본다든지 제 거를 좀 찍어준다든지 또 뭐 산타모니카 같은 데도 엄청 큰 공방 같은 데 가서 좀 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한 3년 정도 계속 그렇게 해왔었어요. 방학 되면 이제 항상 가서. 그래서 이제 그런 모노타입도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제 배우게 되면서 갤러리 이천에서 전시할 때는 이제 그 작품이었고, 그 작품을 통해서 또 성남미술상도 받게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인정을 받았다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고, 또 학교에서도 이제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으로서 도약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도 많았고, 왜냐하면 페인팅보다는 그래도 이제 몸집이 작기 때문에 해외 전시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갈 수 있어요. 하나 같은 거는. 그래서 이제 둘둘 말아갖고 또 가면 되니까 그렇게 비용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전시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외 공모전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그래서 더욱 활발하게 제가 전시가 좀 많아요. 전시를 한 그런 경력, 양력 그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인데 그게 판화였기 때문에 또 가능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파나가 저한테는 굉장히 효자이기도 하죠. 이제 대학 다닐 때도 제가 표현했던 거는 약간 종이 봉투? 뭔가를 담는 그런 거를 극사실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약간 이제 변형을 통해서 졸업 작품을 했고, 그 보따리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물건을 넣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저의 생각, 그 다음에 뭐 감정, 뭐 희노애락 같은 감정, 그 다음에 뭐 우리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그 무형의 물질이 아닌 그런 비물질을 좀 담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 보따리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이제 저희 집에서도 지금도 저도 그런데 쇼핑백에 물건을 안 넣어요. 저도 항상 어디에 뭐를 가져갈 때는 책 보따리가 됐던 뭐 아니면 뭐 물건을 담아가든 항상 보따리에 이렇게 싸는데 그게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따리는 저한테 굉장히 친숙한 기억이었고 이제 뭔가를 싸는 물건인데 거기에 일반적인 물건을 넣는 게 아니라 어떤 심상을 넣어서 그래서 표현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보따리 하면은 되게 구구절절이 무슨 여인들이 과거에 뭐 집을 나갈 때 보따리 하나를 쫓겨나기도 하고 뭐 나쁜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그 여성들의 전유물로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피난 전쟁 났을 때 피난 갈 때도 보따리를 이제 이구 지구 그렇게 가면서 그런 애환들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희망적인 것들을 담고자 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90년에) 이제 한국에 일본에서 한 6년 정도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왔고 그때서부터 91년부터 이제 저희 모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디자인 쪽에도 이제 손으로 그리는 그런 디자인을 가르치셨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생활미술과 또 정보 디자인과로 이제 바뀌고 교수님들이 이제 매킨토시를 막 쓰시면서 그 학생들하고 이제 그런 수업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욕심이 난 거죠. 아, 나도 컴퓨터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금을 들여서 매킨토시를 장만하고 그거에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픽셀 페인트라는 프로그램을 하니까 이제 패턴 같은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붓을 통해서 뭐 자유자재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너무 그때는 아, 이제 새로운 환경, 뭐 이렇게 손으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린다. 그게 신기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는데 이제 막상 작품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 어떤 석판에서도 사진 기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출판하고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법이고 해서 이제 그 인쇄 기법에 보면은 그 CMYK 그래서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블랙 네 사도 분판을 통해서 이제 필름을 뽑고 그 필름을 사진 석판에 이렇게 전사를 해서 그거를 기계에 걸어서 인쇄를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컴퓨터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사도 분판을 했고 이제 가장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조그만 화면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얼마든지 실크 스크린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큰 작업을 할 수 있다는데 고무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자기에 뭐 주름이든지 그런 걸 그리는 거는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도구기 때문에 좀 새롭게 또 해보고도 싶었고 이제 보따리를 하지만 그거를 풀어보고도 싶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프로그램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패턴을 주로 사용을 해서 이제 그 문양을 보자기를 석판으로 그렸을 때는 문양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패턴을 제가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기능이 뭐 왑 기능도 있어서 이렇게 막 돌리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필터를 사용을 하면 제가 손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얼마든지 표현해 주는 그런 도구였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풀어 헤친 보자기였는데 지금 보면 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뭐 30년간 해왔던 작업들이 단절되지 않고 전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덕 화랑에서는 어떤 판화의 개념을 조금 뛰어넘어서 간접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실제로 평면 작품이 아니라 이런 입체 작품으로 이제 보자기를 그린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캐스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떠내는 작업을 했고요. 주로 재료는 이제 하얀 면 그런 커튼 종이 죽으로 만든 캐스팅 한 보따리와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알루미늄 아주 딱딱한 그런 알루미늄 재료로 만든 그런 보자기였었거든요. 보따리였었거든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스페인에 이제 보내는 전시에 출품한 작품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판화전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입체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 비슷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캐스팅 할 때 좀 중간 과정에서 그 알루미늄을 캐스팅 하려 그러면 종이 죽처럼 바로 붙여서는 되지 않고 그 중간에 뭐 파라핀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그거를 알루미늄 끓는 알루미늄 액체를 바꿔줘야 되는 중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라핀으로 일단 만든 다음에 파라핀 위에 모래를 이렇게 붙여서 이제 말하자면 거푸집을 만들고 이제 속에서 그 파라핀이 알루미늄이 들어가면 얘가 나가는 거예요. 녹아서 뜨거우니까. 그런데 이제 파라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걔를 잘랐어요. 이렇게 입체를 다 부분으로 다 자르고 막 변형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걸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약간의 이제 부조 형태의 그런 작품으로 했고, 실제로 그 파라핀을 녹이면서 많이 그 손을 가했기 때문에 그게 똑같은 작품은 없어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같은 가다인데 동그랗게도 만들고 세모나게도 만들고 뭐 하면서 변형을 가했던 작품이고, 이제 그 작품이 소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알루미늄에서 보듯이 이제 차가운 느낌인데 그거를 좀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차갑다라는 뜻이 뭐 냉정함일 수도 있고 또 뭔가 인간한테 좀 어떤 불행한 기억일 수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을 아우르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의 차가움이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스스로가 계속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새로운 기법을 만나고 새로운 재료를 만나고 새로운 미디움을 자꾸 이렇게 배워가는 게 너무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뭔가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뭔가 좀 발전하고 도약하고 달라지려고 하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저의 또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뭐 여성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되게 살다 보면 부당하게 대접받는 경우도 많고 또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도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캐스팅이라는 방법은 이걸 풀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풀래야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성들이 유리 천장을 깰 수 없는 그런 상황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서 마치 그 인간의 그 죽은 시체를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싸거나 아니면 이렇게 매장하기 전에 이렇게 싸잖아요. 뭐 그런 것들 좀 당시에 생각했었던 거는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사소한 일에서부터 벗어나서 좀 크게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모든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상상해보고 그것을 제 보따리에 담으면 어떨까 생각했던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캐스팅 작업을 하면서 꾸준히 그래도 이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 그 처음에 이제 판화했을 때 어떤 그 필름으로 그 출력하고 그런 것들을 이런 제가 수집한 이미지들 뭐 여성의 전유물인 백이라든지 보따리라든지 뭐 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투명한 데 계속 출력을 해서 걔를 이제 금속으로 만든 박스에 집어넣고 라이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약간 컴퓨터 모니터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이 버추얼? 그 버추얼이라는 말에 그때 탁 꽂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그 보따리에서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어떤 무엇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미지화 시키면서 그것을 그냥 실제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속에서 버추얼한 스페이스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2단, 3단, 4단 하면서 이렇게 딱하니 합성이 된 게 아니라 거리감을 두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에센스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만한 보따리도 투명해서 그 안에 뭐 텍스트도 좀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넣은 다음에 불을 밝히니까 거기가 공간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책도 공간, 그 다음에 보따리도 공간, 그 속에 있는 공간들을 껍데기를 보여주었던 거에서 발전해서 이제 속에 있는 공간을 보여주려고 하는 작업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보따리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책 속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투명한 천을 사용해서 이렇게 묶었던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책이 등장하게 되고 책이 있어야 되는 곳은 책장인데 그 책장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또 거룩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 작업으로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불을 넣음으로 인해서 공간이 생기는, 우리가 공간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사하는 거는 이제 제목에 대한 그런 정보만 주고 이제 관객들이 봤을 때 그 빛나는 불을 통해서 그 책의 내용을 상상할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그게 하나의 공간이라는 것, 책이라는 것은 공간이라는 것을 계속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책은 여러 분야에서 등장을 해요. 캐스팅할 때도 책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작업할 때도 책 더미 이렇게 큰 것도 책도 쌓기도 하고 하면서 보따리와 책이 공존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책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게 저한테는 어떤 버추얼 스페이스로 다가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약간의 물질이긴 한데 종이로 돼 있지만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면 무슨 소설을 생각해보면 그 안에 있는 많은 장면들과 그들의 감정과 그런 것들이 상상 속에서 이렇게 구현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버추얼한 세상에 하는 거하고 이렇게 비슷한 게 아닌가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준은 주제를 잡을 때 결정이 돼요. 그래서 뭐 약간의 그룹전 같은 데도 아주 작은 작품을 해야 될 때는 제가 여행하면서 이제 받은 뭐 반세 노블이라든지 무슨 그런 특별한 이제 책방 같은데 코너를 의학 책, 서적, 의학 서적
코너다 그랬거나 아니면 뭐 철학책 그러면 그 사진과 함께 앞에 그거에 관련된 도서를 라이팅북으로 만들어서 이제 같이, 그러니까 벽면은 가상이고 앞에는 실제고 해서 가상과 실제 시리즈가 나온 것이 이제 그것인데요. 이제 전시를 할 때는 이제 항상 주제를 생각하고 어떤 책을 보여줘야 될까 이제 고민하고 리서치하고 책을 디자인하고 하면서 좁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을 처음에 만들 때는 캐스팅이라는 방법을 썼어요. 근데 책이 이제 그 알루미늄 책도 만들었지만 이제 불을 넣어야 되니까 이제 투명한 거를 써야 되는데 투명한 게 말하자면 뭐 에폭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레진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재료를 쓰는데 이게 떠내니까 딱딱해갖고 자꾸 이빨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도 빠지고 또 조금 있으니까 누렇게 변하고 이게 책 모양이 영 마음에 안 들어지는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책받침처럼 생긴 EL이라는 이제 그게 뭐 1945년 정도에 미국에서도 뭐 많이 쓰였다는 그런 재료인데 책받침 같이 생긴 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흰색, 파란색, 뭐 빨간색 그런 게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게 아주 불완전해요. 그래서 한번 전시하면 또 고장나고 또 나중에 막 타 들어가기도 하고 문제가 좀 많았죠. 근데 이제 LED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안 나고 되게 안정적이고 불빛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그러니까 EL 같은 경우에는 한 색밖에 안 나와요. 근데 LED는 이제 수만 가지 우리가 느낄 수 없는데 이제 그거를 공간이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구현할 수 있고 지금 LED가 점점 발전해서 제가 썼을 때 2000년도 초기만 해도 뭐 LED 쓴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막 건물에다가 대고 막 하지는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막 건물이 막 색깔이 막 변하면서 제 책이 막 커져갖고 막 여기저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재료가 있어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작가가 그게 그 재료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나려고 하고 하는데 테크놀로지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하는데 그걸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비용 면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산업 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새로 개발되는지 잘 모르는 데다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살려고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뭐 기획 전시회여서 그런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비용이 이제 그거를 해결해 주신다면은 문제가 없지만 개인이 이렇게 하기는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쫓아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작가들이 참 어려운 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저는 그 테크놀로지를 잘 모르고 이제 컴퓨터는 뭐 되게 신기한 물건이고 이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도구가 됐지만 어떤 인터랙티브 작업이라든지 미디어의 작업에서는 좀 문외한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카이스트에 계신 원광현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첫 번째 미디어 비엔날레에 자문역을 하시면서 이제 송미숙 그 총감독님과 또 테크니션으로서의 이제 수장이신 그 원광현 교수님, 뭐 작가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조직을 하셔가지고 원광현 교수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미술관에 다니시면서 미술을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작품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작가들을 미디어 작가들을 키우려면 그런 테크닉적인 그런 미디어적인 그런 기술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를 절실히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가들을 이제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각 그 테크니션을 도와줄 수 있는 교수님들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매칭을 해주신 분이 서강대에 있는 교수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이제 저보고 너는 뭐를 하고 싶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책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책이 뭐 가까이 가면은 얘가 이제 갑자기 노래를 하면서 만드는 사운드 북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체를 보면 그 물체가 막 움직이는 걸로 하든지 어쨌든 책을 열었을 때 구현되는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당장은 처음이니 다른 컨텐츠를 넣는 것보다는 도형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형을 뭐 여러 가지 도형을 이제 그려서 그거를 책 왼쪽에 인쇄를 하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달아서 카메라가 그 도형을 인식을 하면 그 도형에 매칭이 되는 어떤 동영상이 이렇게 다른 페이지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을 가나아트센터에서 전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인터랙티브에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책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구현을 하는데 이제 공간도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책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텍스트들 그런 것들을 이제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고 작품하고 붙어서 이제 책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상상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람객과 소통도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의 다양성, 그다음에 책을 보여주는 방법. 근데 이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요.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지식이 나한테 쏟아져 가지고 이렇게 공감각적으로 느껴서 그 지식을 내가 다 외우거나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몸속에 흡수하는 그런 상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책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 문학 책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떤 무형의 그런 컨텐츠보다는 이렇게 책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서나 그런 뭐 중요한 책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안고 싶잖아요. 이렇게 간직하고 싶고 그런 마음과 그다음에 뉴 테크놀로지와의 결합을 통해서 얘를 안고 그 5m 되는 큐브의 공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챕터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가면 챕터 1에 해당하는 거를 막 가르쳐 주고 또 여기 가면 또 다른 얘기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책의 무한한 어떤 사용처 아니면 쓰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내는 게 엄청 재밌었습니다. 소통도 물론 깔렸지만 그 소통이라기보다는 저의 어떤 간절함 이렇게 뭔가 지식을 얻는데 그냥 누가 나한테 자고 일어나면 그냥 이렇게 씌워주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트 선재뿐만이 아니라 세비야 비엔날레 갔을 때도 거기 아트북 스토어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실제 책과 그 라이팅북 가짜 책과의 교감 내지는 그러면서 그 책은 저의 책은 나는 중요하다. 나는 굉장히 이 책이 존재감이 있고 의미가 되게 많다라는 거를 스스로가 알려주는 방법으로서 이제 그 LED 라이트를 거기에 집어넣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도서관 전시는 국립도서관에서 이제 저한테 그 의뢰가 왔을 때 디지털 도서관에서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쪽에 중앙도서관 본관에 가면 보통의 도서관처럼 막 책들이 꽂혀 있죠. 근데 이제 디지털 도서관 안에 가면 전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도서관이기도 하고 또 제 작품이 인터랙티브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어떤 도서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그런 전시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벽에다가 투사하는 것도 했지만 바닥에 까는 것도 했어요. 바닥이 이제 그 책을 가지고 뛰어다니면 거기서 센서가 움직여서 이 책이 보였다, 저 책이 보였다. 만지면 이 책, 또 다른 책 만지면 또
바뀌면서 다른 정보가 오기도 하고 해서 바닥과 공간과 그다음에 지금 뒤에 보이는 그 지혜의 타워링 작품하고 좀 다른 형태지만 그런 작품도 이제 서 있으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책 작업을 할 때는 세상의 모든 책을 나의 라이팅 북으로 바꾸리라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뭐 매해 아니 매 시간 책이라는 건 계속 생산이 되고 계속 새로운 책이 만드니까 이제 모든 책을 라이팅북으로 바꾼다는 것보다는 제가 관심 있고 주목해야 될 그런 분야로 이렇게 좁혀가면서 제가 책을 찾아내는 그래서 라이팅북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작업을 최근 들어서는 더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찬웅 선생님이라고 이제 철학자 선생님 계세요. 그 선생님이 이제 선문도 써주시고 같이 의논하면서 빛을 통해서 위안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제 책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알게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극복하기도 하고 지식을 얻기도 하고 하면서 근심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불빛을 통해서 위안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대비를 시켜서 그냥 제목을 진 것인데요. 그때는 제가 지금 저기 보여지는 것처럼 그 페인팅을 다시 했어요. 계속 판화를 한다, 뭐 입체를 한다 하다 보니까 제 본분이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었는데 이거 페인팅을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남들하고 똑같은 페인팅을 한다기보다는 미디어 캔버스라는 영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책을 그리고 또 일부 중요한 책들은 LED 텍스트로 지나가면서 내용을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여성 문제 위에는 이제 위안부 관련 전시를 했었고 또 더 위에는 조선시대 이제 여성의 문제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여성 문제, 여성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텍스트로 이제 지나가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심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근심이 들어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위안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됐고 저도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찰나에 마침 배춘희 할머니라는 분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의 돌아가실 때부터 장례식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화장을 하고 큰 절에 모시는 데까지 밀착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되게 여러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꼭 여성 작가로서 다뤄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배춘희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12분의 이제 그 할머니들의 증언을 좀 캡처해서 12명이 동시에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체 그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자막도 썼지만 와글와글 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그 어려운 얘기, 자기가 당했던 얘기를 적나라하게 막 드러내는 그런 영상 작품도 있었고 또 강덕경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미술로 그 미술 치료를 받으면서 그 그림을 그려서 그 일본의 만행을 세상에 알렸던 그런 자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의 이제 도움을 받고 자료를 여성가족부에서 받아서 전시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는 뭐 저의 라이팅북도 들어가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뭐를 사진을 쏘면은 그 영상이 막 전쟁 당시에 어떤 상황 같은 거를 알려주는 영상도 있고 그래서 처음 시초는 뭐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문제에 이제 강혜란이라는 작가가 관심을 가지고 작업에 어떤 이슈를 보여줬다라는 것까지였고요. 그 뒤에 이제 시립미술관에서 판타지아라는 전시를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 그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더 크게, 이제 엄청 공간을 크게 잡아서 이제 채널이 5개, 그러니까 약간 동굴처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이판에도 갔어요. 그래서 사이판에 가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전쟁 때 숨어 있었던 그런 동굴도 보고 하면서 약간 입구도 동굴처럼 만들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그 5채널의 그 영상이 막 뭐라고 그러나 폭포수처럼 막 밀려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관객들이 그런 문제가 굉장히 해결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했던 것이고, 또 그 작품이 광동 비엔날레 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다뤘던 거는 우리나라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계시잖아요. 뭐 필리핀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인도네시아인데 네덜란드인도 그렇게 됐고, 그래서 외국 그 위안부 사례도 같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조금씩 저도 이제 컨텐츠를 늘리고 발전해 가면서, 또 약간의 이제 배경이 있는데, 이제 그 제가 서구적인 책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또 그런 서양 책 모양의 책을 좀 추구하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책이 만들어졌고 또 중요한 책도 많고, 그런데 그 동양 책을 만들지 않았던 거에 조금 이제 후회가 돼서 그것을 이제 그 이대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한국 동양 책 버전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떤 내용을 넣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고려 시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역사 공부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인물을 등장을 시킬까는 조금 어려웠는데, 누구나 다 아는 신사임당이라든지 뭐 허난설원이라든지 그 뒤에는 또 약간 임해창의 시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임해창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기생이지만 그 엄청난 시를 많이 남기고, 이제 그 뭐 하여튼 근데 이제 그런 여성도 우리나라에 존재했고, 또 신사임당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너무 잘 둬서, 이제 본인 그보다는 아들을 너무 잘 둬서 이렇게 잘 알려진 경우고, 또 어떻게 보면 현모양처의 표상이기도 하고, 근데 또 허난설원은 좀 틀리잖아요. 이제 되게 가정은 불행했고 일찍 죽었고, 그런데 이제 허균일에는 동생을 잘 둬서 또 중국에 또 너무 잘 알려지기도 하고 하면서 좀 성격들이 틀린데, 이제 그런 양반의 여성보다는 좀 화류계 여성으로서 그러면서도 이제 시를 많이 짓고 이렇게 어떤 상상의 세계, 그러니까 허난설원의 그 시에도 보면요, 자기가 신령으로 분해서 그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을 해서 자유로운 그런 신령의 세계를 이렇게 좀 노래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조금씩 이제 동양 여성에도 또 관심을 갖게 하고, 너무 제가 서양 쪽으로 가지 않았나. 처음에는 제가 보따리 작업을 할 때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여성의 문제, 그다음에 남존여비 사상, 그다음에 그런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세계 막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이런 책으로 지나가면서 좀 어떤 본래의 그런 마음을 좀 잃었었던 그런 약간의 후회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고 또 외국에서 또 전시를 한다 그래도 우리나라 어떤 여성의 주제를 하는 게 마땅치 않을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왔는데, 다시 아르코에서 개인전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또 근대 여성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게 필독 도서이기도 하더라고요. 대학생 딱 들어간 필독 도서예요, 그게.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되나.
남자들은 길로 걸어가고 여자들은 옆으로 이렇게 가고 대학에 들어갈 수도 없고 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너무 웃기기도 하고 이 책을 좀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우리나라도 여성 운동이 되게 많았고 일본에서도 그 일본을 그 신여성화 시키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항상 보면은 그게 어떤 남성하고의 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지탄을 받기도 하면서 이제 페미니스트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 여성들은 대부분이 일본 유학파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일본 유학파이기도 하니까 좀 그 일본 유학파가 과거에는 어땠는지 좀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버지니아 울프의 책은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기본 개념인 거고 그것을 이제 일본 그 신여성 일본에서 공부했던 우리나라 신여성의 이제 그 몇 명을 추려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미술 쪽의 나혜석, 문학 쪽의 김희렵, 그 다음에 이제 무용의 최승희, 그리고 음악의 윤심덕.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남들은 다 그게 불우한 여인이고 뭐 비운에 뭐 죽게 된 뭐 그런 불쌍한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자기 만족하면서 너무나 복받은 여성 같은 것 같아요. 남들이 생각하면 저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나혜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동아일보에다가 이렇게 그 위자료 소송 청구 그런 것도 막 내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남편을 따라서 그 세계 일주를 하게 되는데 남편이 잠깐 독일에 간 사이에 프랑스에 있던 최린이라는 남편의 지인하고 이제 그런 불륜의 관계가 있고 그게 이제 한국에 오면서 알려지면서 쫓겨나게 되고 또 길을 헤매다가 뭐 금강산에 있는 자기 화실도 불타고 그림도 다 없어지고 오빠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뭐 수덕사에도 가고 뭐 하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어떻게 이제 객사를 하게 되지만 결국 자기 판단, 자기의 어떤 그 선택에 의해서 정말 그 당시에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면서 저는 그분은 되게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들은 택하지도 못하는데 택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김희렵 스님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덕사에 들어가서 스님이 될 때까지의 그 행보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시를 쓰고 뭐 글로 쓰고 신문에 기고하고 그림 그리고 뭐 얼마나 그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겠어요. 화가의 방, 그 다음에 그 문인의 방, 그 다음에 무용가의 방, 그리고 음악가의 방, 그리고 이제 그들과 비교해서 이들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 뭐 저는 그래도 누릴 거 다 누리고 뭐 여한 없이 살았던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렇지만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은 그동안 계속 제가 진행해왔던 어떤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들과 대비했을 때 이거는 억지로 끌려가서 너무나 고초를 많이 겪고 진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이거는 타의에 의해서, 여긴 자의에 의해서. 그거를 약간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가 2017년부터 이제 그 조영예술대학에 학장을 하면서 최초의 우리나라 여성 전문 병원이 보군여관이라는 게 정동에 1887년에 세워졌는데 그 병원을 복원을 했어요. 아주 조그만 한옥인데 이제 그게 있다가 이제 동대문 병원으로 이렇게 유입이 됐다가 그게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한옥에서 있었던 거는 한 10년 정도밖에는
이제 보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무슨 큰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큰 병원으로 동대문 병원으로 합해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이화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그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의학 그러니까 그 의학계에 그 공헌하신 여의사님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조형예술대학의 학장으로서 좀 거기 자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형물 같은 것도 다 심의를 하고 그리고 하는데 이제 보건여관은 복원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시니까 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의학 그 역사를 공부하신 선생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옛날에 있었던 뭐 그 대기실, 환자가 대기하고 있었던 대기실, 그 다음에 이제 진료실, 뭐 약제실, 그 다음에 입원실, 뭐 그렇게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역대 병원장 방, 뭐 로제타 홀 같은 분은 되게 자료가 많고 진료실이나 그 약제실 같은 데는 그 과거에 그 거기서 이제 진료를 할 때 모습이 사진 한 장 없어요. 그냥 거기에 앉아 계신 선교사분들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료하고 있는 로제타 홀 선생님의 뭐 모습 사진은 그것밖에 없는데 전부 이제 구술되어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냥 제가 상상력으로 아 이랬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뭐 작업하면서 이제 전시하면서 소품으로 썼던 골동품이라든지 상상을 하는 거죠. 그 옛날에 선교사님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올 때 어떤 가구와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오셨을까.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하고 그분들의 개인 그 사진을 넣어서 라이팅북을 만들고 해서 재작업한 그다음에 뭐 연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거기에 이제 설치 작품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은 기록이고 이제 반은 설치고 하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그냥 이거는 완전 상상력인 거예요. 어떻게 그게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그 안에서 생활하고 그런 사진은 극히 드물어서 그래서 이제 그 작가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한다는 게 너무 재밌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신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덕수궁 프로젝트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하셨는데 그 제가 그 전시를 하게 될 공간은 과거에 그 고종 황제의 서재였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의 그 상상을 한 거죠. 고종이라면 어떤 책을 보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도 뭐 많은 책들이 들어오고 엄청나게 뭐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양 책도 있고, 일본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진 같은 거, 뭐 태조, 뭐 세종대왕 어진이 있는 그런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임금님께서 공부하셨을 법한 그런 유교 서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서재 형태로 그렇게 그 전시장을 그렇게 이제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금 더한 거는요. 얼마 전에 그 성서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서소문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정약종 선생님이라든지 이승훈 신부님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그 유품이라든지 그 당시에 천주교가 박해받았을 당시에 그런 물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책 같은 것도 또 있을 법도 하고 이제 거기 기록에 있는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그 당시에는 동양 책처럼 이렇게 실로 묶었을 테니 그런 책으로 해서 성서박물관에서 또 전시를 한 적이 있어서 그거하고 같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너무 역사가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그냥 뭐 하나 뭐 설화가 됐든 뭐가 됐든 역사가 너무 재밌고 뭐 국내를 막론하고 그런 게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상상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구현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고, 최근 들어서 제가 또 보직을 하나 맡았는데 그게 한국여성연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젠더 중심의 연구가 되어 있는 기관이긴 한데, 이제 제가 이제 미술로서 약간의 지금까지는 너무 학술적인 거, 그런 여성학적인 논문만 발간하고 그것만 연구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미술을 통해서 좀 가시화시키고 일반 사람들이 더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떤 젠더 중심의 학문이 아니라 여성이라면 누구나 어떤 여성 연구자들을 좀 부각시키고 그들이 연구한 것들을 알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그래서 정치, 경제, 뭐 문화, 뭐 문학, 뭐 그런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을 좀 발굴하고 좀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알 수 있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들에게 홀대받지 않고 같은 위치에 갈 수 있는, 지금 국회의원도 뭐 뽑았다고 하지만 너무 작잖아요.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좀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하는 여성들이 그렇게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도 많고, 직업군도 앞으로는 좀 많이 이제 여성들이 차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작업과 어우러지게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돼야 되겠지만, 의지가 어쨌든 너무, 그러니까 그 거북이와 토끼 얘기를 한다면 거북이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탄탄하게 토끼처럼 팍 갔다가 가서 자고 뭐 포기하고 없어지고 그런 거 말고, 정말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성 파워가 많이 있는 그런, 심지가 곧아야 되고, 일단은 그다음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도 뭐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 우직한 작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2000년도부터 뭐 거의 지금까지도 그 공간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작품을 통해서 공간을 구현하는데, 이제 그 많은 텍스트들이 뭐 시라고 할까 아니면은 뭐 노래, 이제 사운드 작업을, 그거를 진짜 10년 동안 너무너무 신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파나 같은 데서는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구현하는 방법이 최근은 페인팅도 하지만 그래도 어떤 파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렇게 버리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하나씩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변형시켜 가면서 폭을 좀 넓게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작품으로, 그래도 많이 이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될 뿐, 또 고민을 했었으나 어쨌든 발전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찾아서 좀 하나하나 탄탄하게 좀 저의 일대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